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이 3분의 1이나 줄어드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0.1%포인트가 낮은 2.6%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전망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 오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서울 용산과 강남구 등 일부 고가 주택은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매출 9조 9,381억 원, 영업이익 4조 4,301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전분기보다 13% 줄었고 영업이익은 31.6%나 감소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밑도는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이 꺾이면서 실적 경신 행진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반도체 하락 속도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수요는 정체돼 있다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하락의 골이 깊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연간 매출 40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을 각각 넘어서면서 이 창사 이래 최고 성적을 기록했었는데요. 연간 영업이익률은 무려 51.5%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00원을 팔아서 515원 이익을 남긴 셈인데요. 하지만 4분기에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까지도 하강 곡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올해 장비 투자를 40%가량 축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투자 감소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연결됐습니다. 김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예, 현대차 실적도 좀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4% 줄어든 5,01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업계 예상치인 7천억 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3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시장 전망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25조 6,6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지만 당기 순손실 2,033억 원을 기록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연간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총 영업이익도 급감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마이너스 47.1%를 기록했습니다. 판매는 1.8%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겁니다. 현대차는 올해 팰리세이드 등 신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이라는 게 오늘 공식 출범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 산업 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이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럼에는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자동차 산업협회, 산업연구원 등 노사정 기관 8곳이 참석했습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광주형 일자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한국은행이 올 들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오늘 열어서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해 경제에 대한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일단 금리 얘기부터 해보죠. 금리는 동결했죠? 네,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 1.75%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도 0.75%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를 고려한 한은은 미중 무역 관계가 나아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든 게 금리 동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를 올린 지 2달밖에 안 된다는 점도 동결 이유로 꼽힙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어떻게 내놨습니까? 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 물가 상승률은 1.4%로 잡았는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보다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물가는 0.3%포인트 낮춘 겁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2.6%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글로벌 성장세 약화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의 하락폭이 큰 점과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전망치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직권 취소 제도를 도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직권 취소제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쉽게 말해 주식을 잘못 주문해서 대규모 증권 거래 실수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시키는 제도입니다. 거래소는 직권 취소제를 도입해 지난해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를 비롯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거래소들은 이미 거래 취소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거래소는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면 연말에 직권 취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매 거래 정지 시간을 더 줄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거래소는 현재 30분인 매매 거래 정지 시간을 10에서 15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지난 2005년 이후 14년 만에 매매 거래 정지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현재는 관리 종목 지정이나 실질 심사 사유 등이 발생할 때 하루 또는 사유 해소 시까지 매매를 정지하던 것을 매매 정지 시간을 줄이거나 매매 방식 변경 등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오늘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예, 4차 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늘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3대 핵심 기반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내 데이터 시장을 2023년까지 3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 10,000명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전문 대학원을 2022년까지 6곳으로 늘리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계획도 밝혔다고요? 네,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시의 인프라를 위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랩, 세종과 청주 간 고속도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또 우주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 대통령은 대덕 특구의 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차세대 소형 위성 1호 발사를 성공한 연구진을 격려했습니다. 진행 중인 우주개발 사업의 성공을 당부하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제 성공률이 99%를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오늘 22만 채에 달하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9.1% 올랐는데요. 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440만 가구가 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일단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겠죠?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로 17.75% 올랐습니다. 이어 대구 9.18%, 광주 8.71%, 제주 6.76% 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3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남 35%, 마포 31%, 서초 23%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의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데 대해 작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각종 개발 사업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경남 거제는 4.45%가 떨어졌고 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는 마이너스 4.11%를 기록하는 등 공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 반영률, 그러니까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이 가장 낮다고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올린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올랐나요? 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로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일부 초고가 주택만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나머지 대다수 단독주택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시세 반영률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6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크게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낮은 편인 겁니다. 앞서 국토부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각 지자체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주택 가격을 정한 뒤 오는 4월 30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한국의 대외 건전성, 거시경제 성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 등을 평가했고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6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14% 떨어진 것으로 한국감정원 조사 나타났는데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의 감소, 신규 아파트 대거 공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택시 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한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카풀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령별로는 20, 30대,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 직업별로는 학생과 사무직의 찬성이 각각 60%를 넘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은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동시에 올해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성장력 관련된 부분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오늘 저희가 전문가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중앙대 위정현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러이러이러한 점들 때문에 동결했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예측했던 대로의 어떤 결과라고 수치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이제 언급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예를 들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그렇죠. 점이나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투자가 좀 부진하다.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이제 여러 번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올해 1월 달도 한 30% 정도 수출이 좀 꺾였습니다만 그렇죠. 올해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부진할 걸로 보지만 그러나
하반기에는 회복될 걸로 보인다. 이런 어떤 글쎄요.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해외 또는 국내의 전반적인 어떤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결국에는 어떤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해석도 좀 있더군요. 지금 뭐 교수님 사실은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나라 안팎 상황이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데 금리 인상 얘기가 뭐 하겠어 뭐 이런 식의 사실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적으로도 좀 금리 인상이 쉽겠냐 이런 좀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 하는 대로 문제가 있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 한국 경제라든지 어떤 글로벌 경제 어떤 상황을 볼 때 한국은행은 사실 진퇴양난에 빠진 것은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좁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인 게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죠. 미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상당 부분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자금이 빠져나갈 거고 금리 인상 오히려 이제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면 국내 경기에서 자금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 등등 굉장히 좀 그렇죠. 심각한 폭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정말 민간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긴 합니다. 사실 뭐 조금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연준의 금리 어떤 그 스탠스가 작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올해도 한 서너 번 올릴 것 같지 는 않은 것 같으면 예. 그나마 다행인 거네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만일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 근데 연준도 지금 그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상황인 게 미국 경기가 올해부터 꺾인다는 예측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근데 반대로 이제 이 금리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즉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국 경기가 꺾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중국의 미중 마찰이 지속이 되면 금리가 현재 더 이상 미국 연준이 올리지 않는다는데 기뻐할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실물 경기에서 또 한 번 이제 수출이나 이런 점에서 타격을 입게 되면 한국은행은 또 한 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되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딜레마입니다. 그 얘기 나올 때마다 그래서 항상 뒤에 붙는 얘기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즉에 좀 올려놔서 좀 어느 정도 좀 그 여유를 좀 만들어 놓지. 그때 해야 될 때 안 하니까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뭐 실기론 얘기가 그래서 항상 나오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한국은행이 좀 이제 그런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만, 저도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과거에 금리,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점에서 금리 인상을 많이 해서 저축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저축이라는 표현이 재밌네요. 예, 저축을 해놓은, 그러니까 금리를 저축을 해놓은 거죠. 그런 점에서 극단적인 경우 미국은 연준은 금리를 약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조차도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의외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갑자기 안 좋아질 경우에 대비해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축해놓은 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까먹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그런 쓸 수 있는 카드가 작은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앞서 잠깐 미국 쪽 경기 둔화 얘기도 하시고 글로벌 경기 둔화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IMF가 얼마 전에 전망치 내는 거 보면은 미국이 작년에 2.9에서 한 3.0% 정도 성장했던 것을 좀 잠정짓게 되는데 올해는 2.5%로 꽤 많이 그 전망치가 떨어지더라고요. 유럽은 1.6%까지, 중국은 뭐 6.2%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출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죠. 이렇게 중국, 미국, 유럽을 합치면 이쪽이 다 안 좋다고 그러면은 오늘 한국은행이 연간 전망치 2.6%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거 같지가 않습니다. 바깥 상황에 비하면.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이제 개발도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6. 몇 %. 중국은 6.2%까지. 6.2%인데 이제 중국 올해 같은 경우도 6.7% 뭐 이 정도 되는 6%를 이제 뭐 작년에 웃돌고 6.6% 있는데, 했고요. 예, 예. 그렇게 됐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재 예를 들면 필요로 하는 게 예를 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3%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를 해야만이, 예를 들면 잠재 성장률 이상 또는 그렇죠.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퍼센트를 생각을 할 때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그보다는 2.6%라고 이야기를 했고 IMF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올해 연말에 만약에 이제 올해 계속 이제 하는 총재 그 한국은행 총재 그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했던 그 반도체가 하반기 회복이 된다면, 이런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면 회복이 안 된다면, 그렇죠. 그럼 2.6%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2%도 간당간당할 수 있는,
굉장히 사실은 심각하게 봐야 될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번에 오늘 그 한국은행 어떤 총재의 인식은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낙관적으로 너무 보지 않았나라는 우려도 합니다. 제가 이걸 수치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GDP 성장률 전망치는 2.6%고요. 중요한 몇 가지 보면 수출도 3.1%에서 작년 3.9%하고 많이 떨어지진 않고요. 취업자 수는 오히려 작년에 10만 명이었으니까 14만 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퍼센티지 한다면 40%나 작년보다 취업자가 늘어날 거로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거든요. 경상수지도 작년에 750억 흑자였는데 690억 흑자. 한 10% 정도밖에 줄지 않을 것이다. 이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은 비교적 올해 우리 경제가 지금은 쏟아지고 있는 여러 전망들을 감안하면 낙관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전망을 보게 되면 IMF나 KDI 쪽의 수치하고는 이제 성장률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 대신 이제 민간 경제연구소, 예를 들면 LG라든지 네. 또는 뭐 이런 쪽의 연구소는 훨씬 더 수치가 낮습니다. 네. LG경제연구소가 거기는 한 2.2% 정도를 보고 있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수치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경제, 우리나라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올해 상반기는 좋지 않을 거지만 하지만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전제가 빗나간다면 결국에는 고용도 그리고 전체적인 수출도 그리고 흑자 규모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비관론적으로 그러니까 비관론이 맞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위험한 가정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은행에서 물론 이제 이주열 총재가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했던 내용들 뒷부분에 내용 나온 데를 보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도 이제 이러이러한 리스크들 그 대부분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대외 악재 브렉시트가 노딜 브렉시트가 될 수 있다는 등 이런 식의 그동안 나왔던 리스크들을 얘기를 하긴 하는 건데 이것들이 감안된 거에 비하면 지금 한국은행이 바라보고 있는 전망치가 좀 너무 낙관적이 너무 장밋빛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이런 식으로 전망치가 좀 약간 너무 좋게 본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잖아요. 정책을 짜거나 뭔가 어떤 시행을 할 때. 그럼 전체적으로 좀 너무 좋게 보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하고 정부의 입장은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 자체가. 그래서 항상 이제 경제 전망을 짤 때는 비관론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짜야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숫자도 그렇습니다만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발생하지 않는다면이란 자꾸 이제 그런 어떤 희망적인 전제를 깔면서 이야기를 좀 이 통계도 그렇고 숫자를 좀 펼쳐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올해 우리 경제가 조금 더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출 반도체 우려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경제를 좀 끌고 가는 측면이 좀 너무 강하다는 점. 이 점을 사실 좀 너무 우려라. 돈을 풀어서만 하는 걸로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늘림으로써 특히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예산에 나오면 SOC 예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 있는데 옛날 방식이죠. 예,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수치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의 전통적인 어떤 정부의 정책, 경제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4분기에 교수님 아시겠지만은 1% 성장, 깜짝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 전에 0.7%였었던 거고 3분기는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은 한국은행도 얘기했습니다만 돈을 푸는 게 효과를 봤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돈을 정부가 곳간을 열어서 그 효과가 수치상으로 나타난다면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유혹 아닙니까 지금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이 사실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결국에 정부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단기 정책으로 빠지게 되면 항상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기업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투자라든지 또는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가뭄, 10년 가뭄에 물을 한 양동이를 끼얹었을 때 일시적으로는 땅이 젖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금방 스며들거나 증발해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땅을 적실 만한 충분한 양의 지하수
또는 충분한 양의 강우, 즉 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물을 그 양동 위로 부었을 때 결국 지하수가 올라온다라든지 이런 전제 조건, 즉 그게 민간의 투자고 기업 그렇죠. 활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가 재정이라는 부분을 너무 큰 힘으로 끌고 간다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역으로 보면은 정부가 너무 세게 끌고 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민간에 좀 별로 이제 잘 안 간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 예. 협조 관계가 그러니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업이 이제 거기다가 제대로 이제 물을 쏟아부어서 뭐 발전을 시키는 이런 식의 관계 형성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어떤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 투자 여력이 굉장히 지금 없으니까 고갈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움츠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움츠리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뭐 미중 무역 마찰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어떤 이 상황이 글로벌 경기가 예측 불가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도 지금 내년부터 올해부터 꺾인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태에서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유인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도 대전에 가서 4차 산업혁명의 육성 방안도 대통령이 발표하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신년 이 회도 기업인 간담회도 청와대에서 하고 이를테면 어디도 방문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수소 경제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전도사가 되겠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 상당히 친기업적인 행보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별로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고용 창출 이런 것들이 끌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환경, 친화적인 환경하고 기업이 투자는 저는 일정하게 또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게 맞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 반도체 수요에 직격탄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중국의 예를 들어서 통신 장비라든지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을 받으면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설비 투자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글로벌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먼저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업은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 논리에 있어서의 향후 예측이 지극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그 앞이 좀 불투명한 즉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감세를 해준다든지 그럼 이제 기업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최악의 실패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줄여주는 이게 지금 정치의 역할인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하는 거 그런 효과를 낼 것 같다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업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습니다만 피부로 느낄 만한 정도의 그런 어떤 감세라든지 투자에 대한 감세 이런 부분들, 투자에 대한 유인 이런 걸 좀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 변동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기업 쪽이랑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조금 감세를 해주는 식의 정책적인 변화는 오히려 개인들의 어떤 그런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그런 세금을 높이는 거는 조세형평수 차원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낮춰주는 이런 식의 정책적인 변화가 오히려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이런 거 저런 나가서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 활성화가 될 것이다. 법인세보다 예를 들면 투자 세액 공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요. 직접적인 투자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상당히 강력한 유인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특정 업종 오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지능책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특정 업종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또는 예를 들면 정부의 어떤 정부하고 민간의 공동 투자 펀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보기가 좋기는 한데 이게 정말로 투자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그 의문점들이 많은데 결국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기업들이 투자를 선뜻, 고용을 선뜻 할 수 있게 하는 뭔가를 딱 쥐어주지 않으면 기업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상당히 좀 적극적인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었죠. 오늘도 앞서 말씀대로 대전에 가서 또 4차 산업혁명 육성 방안을 직접 또 발표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수소 경제 이를테면 이제 전도사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전에는 또 이 공정경제관에서 어제 있죠. 대기업이 잘못하면은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그런 궁금증도 새끼칠 법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도움 말씀에서 상명대 서지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겁니까, 교수님? 예, 오늘 뭐 발표하신 그 친산업 관련된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기술 투자, 혁신 이런 쪽 관련해서는 이제 그 동안에 그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글쎄요. 상당히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모래를 자유롭게 이렇게 막 갖고 놀면서 이제 투자도 해보고 혁신도 해보고 기술의 어떤 문제점에 개선도 하고 이런 건 자유롭게 하는데 정부가 도움을 주면서도 예. 이런 대기업이 갖고 있는 지배구조 문제점, 예. 그런 편법적인 지배구조 그런 쪽은 개선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투 트랙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 그게 공정경제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노믹스의 제이노믹스의 이제 그 세 가지 트랙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정경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하게 강조를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은 친기업적이라고만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도 같이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 되는 건데 재계 입장에서 그러면은 뭐 특별히 헷갈려하거나 당황해하거나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예. 그 중소기업이나 뭐 정보통신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그 동안에 정부의 지원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들, 특히 정보통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융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산업융합촉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1월달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금융혁신법 통해서도 금융 업종에 대해서 정보통신 그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맞습니다. 문호를 개방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중소기업이나 IT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그런 발전 기술 개발 혁신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기업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기업 중에서도 지배 구조가 취약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재벌 그룹들 이런 부분들 이런 기업들에 한해서는 상당히 좀 매드 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들마다 자신들의 처한 입장에 따라서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 있다. 다를 이제 수 이 있을 것 말씀이신데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저희가 앞에 꺼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스튜어디스 코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에 훼손을 가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도 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뭐 대한항공이나 한진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연히 두 회사가 주목이 됐고 그래서 이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 아래에 있죠 산하에 있죠 이 여기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정작 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 위원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대요. 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이제 사실 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더불어서 사실은 그 수탁자 책임활동 전문위원회로 이제 확대 개편됐는데 뭐 예상외로 반응은 사실은 한진칼이라든지 대한항공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하고 조금 이제 책임을 그 최고 의결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로 좀 넘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그 사실 그 한진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조양호 회장이 사실 그 지배 구조의 정점이 있으면서 그 지주회사 여기 이제 한진칼의 지분 한 18% 정도 갖고 있고요. 나머지 한진칼이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주식회사 한진, 그다음에 뭐 정석기업, 그다음에 진에어 이런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한진칼이 지주회사 격이다 보니까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나오네요. 그 조양호 회장이 2019년도 2020년도 3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요. 내년이네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월에 만료가 됩니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그 임기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국민연금이
그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안 하게 할 수 있죠. 예, 재선임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 결의 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 정도만 획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재선임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아직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특별 결의 사항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의결권 3분의 2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탁적 책임 전문위원회가 오늘 언급을 한 거는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 2019년 3월이지만 이제 사실은 그 문제가 있는 게 대한항공의 그 조양호 회장을 재선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지분이 이제 조양호 회장가 갖고 있는 지분보다 사실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5호 지분까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표대결로 갔을 때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좀 현실적인 우려감이 좀 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그 표대결에서 이길 자신이 확실하지 않다 이거군요. 확실치 않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처음 이제 신설돼서 외부 이제 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반대 목소리 내기가 좀 불편한 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서 최고 의결기구로 이제 넘긴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두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수탁적 책임 전문위원회가 좀 공격적으로 좀 어떤 의사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소극적인 그런 그 해석을 통해서 그 의결권에 대한 그 공을 운용위원회로 넘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사실은 처음부터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사실은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운용위원회가 결정을 할 텐데 그거를 뭐 굳이 하나 밑에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결정을 해서 그거를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뭐 한다. 이런 이원화 구조가 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고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표대결에서 확실히 이길 자신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KCGI였나요? KCGI 맞네요. 이대주주 KCGI인데 대한항공의 한진칼이죠. 이 한진칼의 시대죠. 그러면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 KCGI하고 그 국민연금이랑 이렇게 좀 합하고 또 일부 그 투자 그 기관들이랑 이렇게 좀 하면은 충분히 이기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관건은 사실 그 나머지 한 50% 가까이 되는 소액주주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 이런 그 표들이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아까 KCGI 펀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사실 그 펀드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공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표대결로 가서 같은 쪽 방향으로 이제 표대결로 이제 힘을 모아준다 그러면 나머지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이 사실 한진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배임 횡령, 갑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같이 표대결에 동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표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불확실성 때문에 직접적 표대결은 좀 기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사실은 3월 주총까지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에요. 다음 달에 또 초에 설 있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를 모으는 작업들이 뭐 물론 그동안 계속 해왔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 2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하기가 또 쉽지 않겠다는 뭐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게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을 이제 이사 재선임을 막는 그 방법이 대한항공이야 이번이지만 한진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내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3월 대한항공 주총에서 이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 문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할 좀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더 무게가 실리겠군요. 현실적인 그런 하나의 지금 생각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그 투자자들이나 또 외국계 사례들 보게 되면 그 국민연금이 이제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지배구조 개선하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최근에 발표했던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에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평가를 사실 했는데 아시아 기업들 우리나라가 그 12개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이제 9위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하여간 별로 안 좋네요. 뭐 근데 대체적으로 앞쪽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호주, 싱가포르, 뭐 이런 대만, 홍콩 이런 기업들인데 스튜어드십을 이제 도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는
그 국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제 이사회의 어떤 유효성 평가에서 이사회가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그런 평가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37개 중에서 109위를 한 만큼 이제 낮은 순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좀 개선돼야 될 필요는 있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주권 행사를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소액주주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동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한데 여기에 굉장히 좀 하나의 변수가 이거 아닙니까? 자꾸 이제 현재 국민연금의 이 조직구도, 기금운용위원회도 그렇고 이 독립성 문제. 그러니까 정부가 스튜어디스 코드를 도입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스 코드를 도입을 해서 할 때마다 계속했던 논란.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 국민연금을 가지고 기업들을 이제 뭐 길들이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 공정성 논란, 정부 개입 논란.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자꾸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결국 말씀하신 독립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냐 해서요. 그 독립성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그 해외 사례들을 좀 자꾸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요. 해외 사례를 언급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우리나라 따지면은 기금운용본부에 해당되는 투자위원회가 상당히 이제 운용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돼 있고요. 그 정부 인사가 철저하게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독립성 시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운용과 조직 자체가 독립적이다. 예, 독립적이 돼 있고요. 실제로 작년도에 그 투자 수익률이 12% 정도. 캐나다가요? 예, 캐나다 한 10년 동안에 한 8% 이상씩은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장 안 좋았는데도요? 예, 작년에 한 10% 이상씩 기록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공무원연금 기금이라면 캘퍼스 예, 많이 캘퍼스 알려져 유명하죠. 있는데도 예. 그 주정부나 주의회에서 어떤 운영하는 데서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만 같은 경우도 이제 공적연금 예. 있는데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그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거는 외주를 줘가지고 이런 민간 운용사들이 이제 스튜어디스 코드에 의해서 이런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비춰볼 때는 국민연금이 이제 직제 개편, 또 기구의 어떤 독립성 확보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해놓고 글쎄요. 국민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받은 다음에 이런 주주권 행사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때 좀 순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교수님 말씀이 그게 또 중요한 게요. 지금 국민연금 고갈 시기 때문에 또 사회적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1%는 올라가도 고갈 시기를 뭐 5, 6년 이상 뒤로 늦출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연구 결과도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수익률이 진짜 우리가 평균 수익률이 6% 정도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캐나다처럼 뭐 진짜 한 10% 정도면 나온다 그러면 고갈 시기에 대한 논란 자체가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참 이 국민연금의 이 독립성 문제는 참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배구조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배구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은 아까 편법적 지배구조, 재벌들의 편법적 지배구조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편익을 사취하는 그런 그 터널링 현상들이 심하거든요. 그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주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오해 소지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대내외적으로도 명분을 얻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취재기자를 통해서 얘기 들으셨습니다만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서 우리 이제 그 집을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세금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담이 이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에스크로 대표로 계시는 정현태 세무사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현태입니다. 예, 표준주택 공시 가격이 한 9% 넘게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한 5.51% 정도, 이번에 9.13% 올랐으니까 한 3.62% 정도 상승이 된 걸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현실화율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 있고 일반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토지라든지 공동주택에 비해서 너무 비현실화되어 있는 실제 시가 대비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51.8% 시가 대비로 봤어요. 이 정도였는데 요걸 한 53% 정도로 예. 한 1.2%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좀 상승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글쎄요. 상당히 좀 현실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나머지 이제 토지라든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상당히 현실화돼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토지는 한 예. 시가 대비 한 62% 되거든요.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거의 68%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요 이제 단독주택 부분을 이제 손질한 면이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서울은 이제 표준 단독주택 기준으로 해서 17% 올라 제일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표님을 전화 연결한 이유도 예를 들어서 네. 서울 같은 경우 공시 가격이 17% 정도가 올랐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러면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 네네. 단독주택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뭐 세금 부담이 이제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관심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요, 35.4% 정도가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도 뭐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17%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데, 예.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중저가 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한 15억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15억 원이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넘는 퍼센티지가 한 그러니까 1.7%밖에 안 돼요. 나머지 15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 물론 공시가격으로 제일 높은 건 한 270억 되는 공시가격도 있더라고요. 예. 단독주택 중에서.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아마도 대다수는 미미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1.2% 정도 현실화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오히려 현실화율이 낮지 않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세금 중에서 딱 두 가지 이제 세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재산세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그렇죠. 이제 보유 단계에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아마 재산세 대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늘어나지 않을 거고요. 예. 종부세가 이제 1세대 1주택이라면 9억 원 이상인 주택에서부터 이제 해당이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부담이 약간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더군다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강남 포함했습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부담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용산구가 35% 올랐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네네. 사실은 세무 일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이제 35% 올랐으니 뭐 재산세나 보유세는 이제 그렇게 35%는 오른 집은 재산세나 보유세가 종부세가 얼마나 오를 것이 이렇게 물으면 되게 무식한 질문이라는 걸 압니다만 그래도 조금 시청자분들한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이 오르냐 이게 조금 더 이제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네네. 일단은 해당되는 분들이 대단히 적겠지만, 그렇죠. 용산 지역에 살면서 더군다나 15억 원 이상의 이제 대비 이제 공시 가격이 있는 더군다나 또 주택 중에서 단독 주택을 가진 분이 얼마나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겠지만 이런 분들은 상당히 세부담 지금 제가 말씀한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상당히 세부담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종합부동산세도 급진적인 누진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30% 이상의 상승을 불가피하게 예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정부 방침은 이제 계속 어쨌든 뭐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현실화율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한 타이틀로 내세웠는데 이제 좀 불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재산 가치의 상승에 대한 이익은 챙기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봐서는 앞으로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토지에 비해서 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세금을 앞으로 부담률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4월 말에 이제 아파트 공시가격도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이게 표준 단독주택이 지금 전국 평균이 9%, 서울이 17% 올랐는데 작년에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던 걸 감안하면 아파트에 대한 이 공시가격도 좀 꽤 오르겠습니다.
네, 아파트도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역이 이제 지역별로다가 이제 사실은 용산 쪽하고요. 강남 쪽하고 뭐 여기 서초 이 정도 부분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뭐 9% 진짜 전국 평균 9% 미만인 지역도 많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 지역들이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 가라앉고 있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사실은 경제라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한 실물이 좋아질 가능성은 적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 공시 가격을 현실화시킨다라고 하면 올해부터 뭐 작년까지는 이제 불가피하게 부동산이 올랐지만 올해는 또 뭐 그렇게 또 경제 사정하고 맞춰서 생각을 해야지 설마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가 함부로 이렇게 서민들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 또 미실현 이익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택을 팔아가지고 돈이 있어서 담세력이 있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그냥 재산만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실물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의도대로 그렇게 계속 올릴 수는 없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현태 세무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